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비상벨이 막 귀가 찢어지게 울리고 복도 끝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아찔한 상황이죠. 그쵸? 근데 이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가만히 서서 이 불이 저절로 꺼지지 않을까? 혹은 내가 입으로 불어서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네네, 고민할 시간조차 아깝죠. 바로 뛰어나가야 하니까요. 맞아요. 모든 통제력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비상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하게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물에 불이 났을 때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 모니터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내 계좌가 시뻘겋게 타들어가고 시장의 각종 지표가 막 비상벨을 울려대는데도 비상구를 열고 탈출하는 대신 기도를 시작하죠. 언젠가는 구조대가 올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사실 불이 났을 때 비상구로 달리는 건 생존을 위한 우리 육체의 직관이잖아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그 직관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작동한다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화재 현장의 연기는 눈에 확 보이지만 시장에서 내 자본이 타들어가는 건 당장 내 몸에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내 손으로 직접 매도 버튼을 눌러서 그 손실을 확정짓는 그 순간의 심리적 고통이 불타는 건물 안에 머무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진짜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확실히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이 바로 그 심리적 고통과 이를 극복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가 주식 매매 기법별 손절 전략, 특히 단타와 스윙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다른 심층 보고서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다들 대박 종목만 찾으니까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개인이 살아남는 진짜 비결은 화려한 매수 기술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얼마나 빠르고 기계적으로 인정하고 후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손절이라고 하면 뭐랄까 투자의 실패 혹은 내 소중한 돈이 깎여나가는 엄청 쓰라린 패배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 돈 날아가는 거니까 패배감이 엄청나죠. 하지만 직원 투자자나 전문 트레이더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손절매는 패배 선언이 아니에요. 다음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 군대를 보존하는 고도의 전력적 후퇴인 거죠. 아, 전력적 후퇴. 네, 리스크 관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패 없이 창만 막 크게 휘두르는 장수는 운 좋게 몇 번의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단 한 번의 기습에 모든 것을 잃고 전사하게 되거든요. 와, 머리로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가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 마우스 클릭 한 번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HTS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그 파란색 마이너스 수익률을 딱 보고 있으면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단 말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절대 혼자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개인이 의지력에 부족하거나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인간이라는 종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뇌의 구조 자체랑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재밌어지는데요. 행동경제학이란 학문이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행동경제학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커너먼 교신 연구에 등장하는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이 그 핵심입니다. 이 실험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뇌는 수익과 손실을 절대 똑같이 대칭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똑같이 처리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쪽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10만 원을 주었을 때 느끼는 도파민과 기쁨의 크기가 1이라고 쳐보죠. 그럼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의 크기는 무려 2에서 2.5에 달합니다. 와, 잃었을 때 고통이 얻었을 때 기쁨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거군요. 똑같은 10만 원인데도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거든요. 원시 시대에 오늘 당장 달콤한 열매 하나를 덜 먹는다고 해서 생존에 막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배는 좀 고프겠지만 당장 죽진 않죠. 하지만 맹수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위험, 즉 손실을 한 번이라도 회피하지 못하면 그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손실이라는 단어 자체에 극도의 거부감과 공포를 느끼도록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시 시대 하드웨어를 가지고 현대의 주식시장이라는 초고속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니까 자꾸 에러가 나는 거네요. 계좌에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 뇌는 그걸 맹수의 공격처럼 인식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맹수가 덤벼든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네요. 야, 저 매도 버튼 누르면 이 고통이 영원히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누르지 마라. 이렇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치명적인 인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한 나머지 아주 역설적이게도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덜컥 선택해버립니다. 더 큰 위험이요. 손절 안 하는 게 오히려 도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마이너스 3%에서 기계적으로 손실을 탁 끌어내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 맞거든요. 근데 손실 회피 편향에 빠진 뇌는 조금만 버티면 본전 올 텐데 본전만 오면 빨자 이러면서 기도매매에 돌입하는 거죠. 본전 생각 진짜 무섭죠, 그거. 네, 확실한 작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금 전체가 반토막 날 수도 있는 파멸적인 도박에 자신의 계좌 전체를 베팅하는 셈입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일상생활이나 커리어에서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시장성을 잃었고 막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경영진이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얼만데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이러면서 꾸역꾸역 예산을 더 태우는 경우 종종 봅니다. 그게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함정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이 심리가 실제 매매 패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보고서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데요. 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어떤 패턴인가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처분 효과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장기적으로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손실 회피 현상이 실제 트레이딩이랑 딱 결합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를 들어 내가 매수한 주식이 운 좋게 5% 정도 올랐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때 투자자 심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엄청 안절부절 못할걸요? 내일 당장 시장이 푹 꺼져서 이 소중한 5% 수익이 다시 마이너스로 변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막 엄습하거든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익히기 전에 빨리 팔아서 수익을 내 계좌에 안전하게 가두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래봤고요. 아주 정확한 심리 묘사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는 그 이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주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고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주가가 막 상승하는 추세를 탔는데도 불구하고요. 달리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버리는 거군요. 반대로 매수한 주식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앞서 말한 손실 확정의 고통,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죽어라 버팁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들어간 이른바 단타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순간 갑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로 막 뒤질 시작해요. 맞아요. 갑자기 막 가치 투자자로 돌변하잖아요. 이 회사는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장기 투자하면 오를 거다 이러면서요. 네, 완전히 거꾸로 매매하고 있는 거죠. 수익이 나는 좋은 주식은 계좌에 조금만 머물러 떠나버리게 놔두고 손실이 나는 나쁜 주식은 마이너스 20%, 30%가 될 때까지 장기 투자를 억지로 해버리니까요. 이거 비유하자면 그거네요. 예쁜 꽃밭을 가꾸는데 잡초에는 정성껏 물을 주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은 불안하다면서 싹둑 잘라버리는 꼴 아닙니까?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처분 효과가 몇 달, 몇 년 누적된 계좌를 열어보면 정말 참담하거든요. 계좌 안에는 소위 물려있는 부실 자산들만 가득 쌓이게 되고 내 소중한 현금은 꽁꽁 묶여버립니다. 돈이 묶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정작 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와도 매수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마저 극대화되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가 투자를 할 때 심리학을 지독할 정도로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찰리 먼거 심리학 엄청 좋아했죠. 네. 먼거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지능이 낮거나 재무 분석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고 봤어요. 방금 우리가 논의한 이런 인간의 본능적 결함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죠. 그래서 찰리 먼거는 이 심리적 오류를 우회하기 위해서 감정이 개입할 틈조차 없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군요. 맞습니다. 기계적인 규율이 필수죠. 근데 여기서 보고서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제목부터 단타와 스윙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마이너스 5%면 무조건 판다. 이런 식의 획일적인 기준이 모든 매매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보고서가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구간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손절매는 단순히 임의로 퍼센트를 딱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한 논리적 근거가 깨지는 지점을 수학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논리적 근거가 깨지는 지점이요? 데이 트레이딩, 즉 단타의 경우를 먼저 볼까요? 단타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당일의 수급과 가격 모멘텀에 베팅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의 기준이 단순히 가격 하락폭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모멘텀의 둔화, 이런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간 기반의 손절이라는 건 진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 내가 정한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예상한 시간 안에 주가가 위로 탁 튀어 오르지 않으면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돌파 매매를 시도했는데 10분, 15분이 지나도록 추가 매수세가 안 붙고 거래량이 확 마른다. 그러면 그건 내매수 논리가 이미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이 손절선까지 안 내려왔더라도 미련 없이 털고 나와야 합니다. 시간도 비용이니까요. 네. 게다가 단타에서는 거래량 가중평균가 같은 특정 지표를 이탈하면 즉각적으로 매도하는 등 손실 허용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요. 보통 1에서 2% 내외로요. 하루 안에도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순식간에 마이너스 10%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와, 진짜 칼 같네요. 반면에 스윙 트레이딩은 접근법이 좀 다르겠군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정도를 들고 가는 전략이니까요. 단타처럼 1, 2% 하락했다고 덜컥 매도해버리면 주식시장의 일상적인 파도에 계속 휩쓸리다가 수수료만 다 날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지점을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시장의 일상적인 노이즈와 진짜 추세의 전환을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상적인 노이즈라는 건 그냥 평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의 평균적인 일일 변동폭을 고려해서 손절선을 설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종목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네, 만약 어떤 주식이 하루 평균 4% 정도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가졌다면 손절선은 최소한 그 변동성 바뀐 마이너스 6%나 7% 아래의 주요 지지선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세력의 흔들기나 일시적인 시장 조정에 털리지 않거든요. 아하, 잔파도에는 안 흔들리면서도 진짜 큰 해일이 올 때는 도망칠 수 있게 여유를 좀 두는 거군요. 전문가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손절이 단순히 공포에 질려서 막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방어막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방어막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머릿속 한편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하는 이런 짓궂은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 대형주 샀다면 단계적으로 한 10%, 20% 물렸다고 해서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우상향할 튼튼한 기업인데 그냥 수면제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1, 2년 뒤에 본전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줄 텐데 굳이 잦은 손절로 계좌를 녹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손절을 마치 죄악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이유만으로 손절매의 필요성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제는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수학적 현실을 마주하셔야 할 때입니다. 수학적 현실이요? 네, 무조건 존버하는 게 왜 위험한 베팅인지 보고서에 제시된 복구 수익률의 비대칭성 데이터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성. 이거 좀 뭐랄까 흔히들 10% 잃으면 나중에 다른 주식으로 10% 벌어서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틀렸다는 건가요?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산술적 착각이거든요. 만약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20% 손실을 봐서 800만 원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뼈아픈 상황이네요. 이 800만 원이 다시 원금 1,000만 원이 되려면 20% 수익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확히 25%의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잠깐만요. 원금이 이미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작아진 원금으로 예전의 파일을 다시 만들려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져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25% 정도면 시장 분위기 좋을 때 종목 하나 잘 고르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은 좀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시장의 사이클 안에서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요. 손절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 손실률이 더 커지는 순간 이 필요 수익률이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고요? 만약 주식이 반토막, 즉 50%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남은 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즉 무려 100%의 수익률이 필요해지는 거죠. 와, 세상에. 내 돈이 반토막 났는데 그걸 복구하려면 2배를 벌어야 한다고요? 아니, 시장에서 100% 오르는 종목, 이른바 친백억급의 상승 보여주는 주식을 찾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에 가깝죠. 더구나 이미 마이너스 50%를 기록할 정도로 매매에 실패한 투자자가 갑자기 워런 버핏의 빙의에서 100% 수익을 낼 확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손절을 못하고 70% 물려 있다면 원금 회복을 위해 무려 233%의 수익을 내야 하고요. 90% 손실이면 자그마치 900%의 수익, 즉 지금 남은 원금의 10배를 불려야 겨우 본전이 됩니다. 와, 900%요? 이건 뭐 사실상 재기 불능 상태네요. 아, 이제 왜 전문가들이 손실을 기를 쓰고 5%, 10% 이내에서 기계적으로 끊어내라고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마이너스 5%에서 끊으면 그냥 한 5.2% 정도만 벌면 복구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건 한두 번의 평범한 매매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가벼운 생채기에 불과하죠. 하지만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복구 수익률의 기하급수적 커브에 올라타는 그 순간 그 계좌는 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100% 오를 주식을 찾는 것보다 내 손실을 5%에서 딱 끊어내는 게 수천 배는 더 쉽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최종 관문이자 아주 근본적인 의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손실이 계좌 붕괴를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패라는 건 지금 확실히 증명됐잖아요. 하지만 방패만 들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손절을 자주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가 야금야금 녹아내릴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네, 손절만 계속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손실을 5%씩 계속 끊어내면서도 결국 장기적으로 내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성공의 공식은 대체 뭔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가 산 종목이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단일 게임으로 착각하거든요. 홀짝 게임처럼요. 네. 하지만 트레이딩은 철저한 확률과 통계 연속 게임입니다. 이 장기전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단 하나의 수학 공식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바로 기대값 모델입니다. 아, 기대값이요? 주사위 굴리기나 동전 던지기 같은 데서 쓰는 그 통계 개념 맞죠? 주식 시장에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기대값은 승률 곱하기 평균 수익, 여기서 패율 곱하기 평균 손실을 뺀 값입니다. 이게 트레이딩의 알파이자 오메가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90%는 이 공식의 앞부분, 즉 승률을 높이는 데만 평생을 바칩니다. 아, 승률이요? 네, 차트 보조지표 수십 개씩 튀어놓고 어떻게든 10번 중에 8번, 9번 적중하는 마법의 타이밍을 찾으라고 혈안이 되어 있죠. 아, 저도 100번 인정합니다. 당장 유튜브만 쳐봐도 승률 90% 보장하는 궁극의 검색식, 이런 영상들 조회수가 수백만씩 나오잖아요. 모두가 그 높은 승률의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진짜 탑티어 트레이더들이나 퀀트 펀드의 실제 승률을 까보면요. 보통 40%에서 50% 사이를 맴돕니다.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틀린다는 얘기죠. 아니, 승률이 50%도 안 되는데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다고요? 비결이 뭡니까?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승률을 높이는 데만 집착하느라 평균 손실을 제한하는 방패를 버려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 고수들은 승률을 올리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걸 일찌감치 인정했어요. 대신에 자신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인 공식의 뒷부분, 즉 평균 손실을 철저하게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아하. 승률이 고작 50%,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처럼 반반이어도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10번 매매에서 5번 이기고 5번 진다고 칩시다. 이길 때 평균적으로 10% 수익을 내고 질 때는 기계적인 손절매를 통해서 평균 손실을 딱 5%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50% 확률로 10%를 먹고 50% 확률로 5%를 잃는다. 이걸 한번 매매할 때마다 평균을 내보면 매매당 2.5%씩 내 자산이 증식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와, 절반을 틀리는데도 계좌는 폭발적으로 우상향하는 마법이네요. 네, 구조적으로 이기게 세팅해 놓은 거죠. 진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결국 손절매라는 건 단순히 잃은 돈 아쉬워하면서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었네요. 내 계좌의 수학적 기대값을 플러스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아주 능동적이고 파워풀한 엔진이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앞서 말한 처분 조과에 빠진 분들은
이 공식을 완전히 반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승률이 아무리 80%라도 이길 땐 불안해서 5%만 먹고 질 때는 미련 때문에 물려서 50%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값이 아예 마이너스 수렁으로 처박히겠네요. 아무리 매매를 자주 잘 맞춰도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주가의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산 주식이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몰라요. 우리가 유일하게 100% 확률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틀렸을 때 얼마를 잃고 시장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기대값 모델은 그 통제권을 시장에서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오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이야, 오늘 이 깊고 밀도 있는 논의를 이쯤에서 하나로 싹 꿰어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층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어떤 화려한 비법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과 수학의 싸움이라는 거죠. 네,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익보다 손실의 2배 이상 고통을 느끼도록 설계된 우리의 뇌, 그 진화론적 편향과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구 불가능한 수학적 비대칭성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둔 손절선을 무슨 로봇처럼 지켜내는 그런 규율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타냐 스윙이냐에 따라 세부적인 방법론은 조금 다를지라도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의 철학은 완전히 동일하자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호가창이 번쩍번쩍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뇌는 아드레날린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거의 상실하거든요. 진짜 머리가 하얗게 변하죠. 그래서 진정한 트레이딩은 장이 열리기 전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 평균 수익과 손실의 비율을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장이라는 험난한 전쟁터에 나가시기 전에 자신만의 튼튼한 방패를 벼려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주 묵직한 조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내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비상구,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손절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 차갑고 냉정한 법칙을 주식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나 커리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삶에서의 손절이요? 네,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심리적 고통을 좀 피하려다가 계좌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결과에 대해 논했듯이 말이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단순히 실패를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혹은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차마 손절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질질 끌어안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나를 계속 갉아먹는 나쁜 습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가망 없는 프로젝트, 혹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무의미한 인간관계 속에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도 매매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매몰 비용에 매몰되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분이 남들도 비상구로 나가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그 두려운 마음, 어쩌면 우리 삶 곳곳에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내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과감하고도 현명한 손절 타이밍에 대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방패를 점검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복잡한 세상의 지식을 가장 날카롭게 해체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통찰력이 한 뼘 또 자라나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